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취임 후 100일 동안 국민들의 응원도 있었고 질책도 있었다며 소회를 밝혔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지난 100일의 평가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지금부터 집중 진단에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100일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나오셨고요. 한국 NFT 콘텐츠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의원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100일 기자회견 두 분 잘 보셨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모두 발언에 이어 기자회견을 충분히 했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전체적인 평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되게 솔직했다. 예. 그다음에 굉장히 감성적이었다. 감성적이었다. 예를 네. 들면 국민 숨소리 하나도 안 놓치겠다. 굉장히 그 감성적인 그런 표현을 하셨고, 그다음에 직선적이었다. 뭐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 영어로 이야기하면 straightforward하게 말씀을 하셨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일단 형식적인 점에서 그런 특징을 짚고 싶고, 네. 내용에 있어서는 뭐 모두 발언에서 조금 길게 네. 굉장히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 좀 이렇게 아쉬웠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점, 네. 그 부분을 조금 호소를 했었으면 훨씬 더 저는 국민의 마음에 와닿았을 것이다.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네. 지지율이 낮은 그런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앞으로 정부가 해나가는 일에는 많은 법적인 어떤 그런 그 개정 문제가 필요한데, 지금 국회는 완전히 지금 뭐 170석 가까이 지금 야권이 장악하고 있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이게 국회에서 좌절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게 우리 정부의 지금 정책 수립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런 면에서 첫째, 국민들이 좀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지원을 해주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도 자꾸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고 좋은 정책이 있으면 야당도 건설적으로 좀 이렇게 도와주라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호소했으면 훨씬 더 저는 이번 기자회견이 파괴력이 있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네. 싶습니다. 솔직하고 직선적이었지만 현재 어려운 상황에 대한 좀 호소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우리 신 교수님 평가였고요.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좀 뭐 아무래도 아쉬운 것밖에부터 먼저 들었었는데, 오늘 말씀이 그동안의 답답함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느낌은 후보 시절이나 또 인수위를 맡을 때 모습이나 취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에 있어서의 내용적인 진일보한 부분이 좀 약했다. 그래서 방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으로 몇 가지는 국민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좀 승부를 걸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구두손에 그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하나하나 이야기는 다 맞아요. 그래서 뭘 중심으로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았느냐. 최근에도 뭐 수해 방문했을 때 반지하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 대통령 말씀이 다 맞지만 그게 다 수용 가능하냐. 정책적으로 또 예를 들면 뭐 세입자들 입장은 들었지, 그것의 어려운 시절에 반지하를 세를 주고 있는 사람 입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이번에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조금 프로다운, 이거는 충분히 얘기가 되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좀 중범위적인, 즉 아직도 대통령께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마이크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지금 현장에서 바로 와닿는 목소리가 별로 없다. 뭐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네.
이미 대통령이 돼서 100일이 됐는데 대선 후보 시절에 비해서 크게 진일보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했던 아쉬움, 프로다움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김영주 의원의 평가였고요. 모두 발언 보니까 문재인 정부 차이점을 많이 강조했어요.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폐기를 명백하게 바로잡았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보수주의 경제학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 중심이다. 네. 그다음에 이 양극화 문제에서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다. 그리고 뭐니 해도 민생이 중요하다. 이 민생, 그다음에 시장, 서민, 이건 정말 이번 정부가 전 정부하고 차별이 된다고 하면 차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시장 부분은 굉장히 차별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시장 중심.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옳은 방향이라서 제가 150% 찬성을 하면서 아까 이제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들어가면 마이크로한 거를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뭐 원자력 문제면서 반도체 초기술 격차면서 네. 뭐 로봇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열형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국민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좀 지루하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한테 무슨 이게 보탬이 되는가. 그런 면에서 전략적으로 듣는 사람이 그래 이거는 정말 나한테 큰 보탬이 되는 것이었어라고 말할 만한 게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예. 저는 다주택자라서 네. 다주택자의 그 다주택자도 강남에 두 채가 아니고요. 네. 강북에 1억 2억짜리 제가 두 채를 갖고 있는데 그 합해서 얼마 되지도 않은 것 때문에 제가 이 종부세를 부담을 종부세도요. 네. 이게 매년 금액이 똑같으면 견딜만 한데요. 예. 처음에는 40만 원, 그다음엔 200만 원, 그다음에 600만 원. 네. 이게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아니, 그런 면에서 네. 저는 그런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 문제를 대통령 취임하시자마자 내린 그런 조치들은 저 말고도 20여만 명의 다가구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저는 박수 쳤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민생 서민에 대한 대책이 정말 와서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됐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부각시키는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어서 예.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는 저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거다. 네. 우리 김 의원 말씀하다나 프로다운 모습을 예. 보여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민생 서민을 강조했는데 뭐 이 다주택자 이걸 또 하나의 또 가슴이 와닿는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이율 근데 배반적으로 이제 들리시네요. 우리가 다주택자, 그러니까 이게 지난 정부의 예. 그게 잘못이 그거예요. 예. 다주택자면은 다 재벌인 줄 아시거든요. 재벌은 아니지만 뭔가 무주택자에 비해서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주택자의 80%는요. 예. 4억짜리 하나 그리고 3억짜리 하나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또 근데 그거를 네. 지난 정부가 다주택자 그러면 다 강남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다 수십억의 부동산 재벌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걸 그걸 망치 갖고 때리다 보니까 이 사달이 난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뭐 이번에 들으니까 그 야당이 일가구 1주택에 대한 어떤 그런 환상을 뭐 버리겠다라고 네, 당헌을 좀 바꾸는 예. 그런 것들은 그동안 이 정부가 지난 정부가 얼마만큼 이념적으로 현실을 몰랐던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 앞으로 우리 서민들이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많이 나와야겠고 예. 지난 정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발 앞서갔거든요. 한 발 앞서갔다. 너무 많이 줬다는 말이에요. 예. 정부 재정도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 정부 재정도 단속을 하면서 필요한 서민들한테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으로 앞으로 이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봐서 네. 우리 국민들이 좀 기대를 좀 해보자. 특히 서민층께서는 좀 기대를 많이 해봐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 100일 동안에 한 많은 정책들을 쭉 나열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좀 지루하게도 들렸을 법하다.
뭐 그렇게 인식을 받았을 것 같아요. 김용기 사장도 그런 어떤 뭐 느낌이 그런 들었습니까? 측면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가면 좀 아쉬웠던 게 저는 이제 인수위 시절을 너무 청와대로부터 대통령실에 그 용산 이전에 치중한 나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제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선임부터가 저는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조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정부를 운영해 본 분이, 국회와의 관계를 설정해 본 분이 인수위원장을 맡았으면 네. 인수위 시절에 들고 갈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그냥 110대 가제로 그냥 자연스럽게 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오는 것 같고 지루한 느낌. 그래서 어디부터 이 정부는 대통령님이 뭘 강조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총리도 경제 전문가, 뭐 부총리는 당연하겠지만 그런 경제 위험성을 지금 현재 뭐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원전 문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전략적으로 어디에 집중하겠다. 아, 이거 말 되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딱 와닿은 부분이 없다. 하나하나 강론적으로는 맞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서민들이 이 부분은 정말 좋겠네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탁 이렇게 찝을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면에서 많은 거를 설명을 하셨는데 임팩트 있는 거, 국민들의 뇌리를 딱 때리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느낌은 좀 많은 분들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국민들의 이 머리를 탁 때리는 것 같아요. 여당의 지금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그 관련해서 이준석 이제 전 당대표가 됐는데 그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다른 정치인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챙길 교육이 없었다. 민생 안정 매진하다 보니까 발언을 챙길 수가 없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뇌리 속에는 그 권성동 의원이 손에 쥐고 있었던 핸드폰의 예. 영상이 거기 이모티콘까지도 지금 들어오는 그렇죠.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게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전 그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참 집권 여당으로서 불행한 일이다.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되어서 국민을 위한 당정, 협력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 게 더 낫지 않았는가.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 뭐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선거 초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저는 상당히 좀 당혹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정면 돌파 이런 일이 집권 여당에서 수뇌부에서 일어나서 정말 우리 이 대통령으로서도 당황스럽다. 빨리 수습을 했으면 좋겠다. 국민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훨씬 더 박수를 많이 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김영주 의원님은 이준석 전 당대표와에 대한 인식, 대통령의 발언에서 대통령의 인식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박홍건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 일부 정치인, 그래서 나부랭이 뭐 이런 식의 직업에 대한 건데, 이번에도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한 것은 다른 정치인.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여당의 대표인데 다른 정치인 이런 표현 받는 것은 오히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마음이 안 좋을 것이다. 안 그래도 관계가 나쁜데 만약에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이참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내부 총질이라는 얘기를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여당과 대통령실 관계도 나빠졌는데 그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이준석 대표도 조금 더 다시 한번 뭐 술을 한잔 하든지 한번 좋은 관계 맺고 싶다. 이렇게 한마디 넘어가면 더 좋지 않겠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 같이 대선을 이끌어왔던 이준석 대표한테 다른 정치인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생 안정에 매진하느라 발언을 못 챙겼다. 이 발언 상당히 듣는 분들은 뭐 좀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국정 동력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방식의 국정 쇄신, 특히 뭐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가 조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런 인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이번 회담 이번 그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실 때 지지율로 분명히 질문할 거라고요. 두 번이나 했어요. 그 지지율에.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참 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더 큰 어려움이 있다 지금. 뭐냐? 지금 의회 구조가 지금 야당이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정책이 지금 국회에 가면 다 이게 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호소를 했으면 뭐 인사 문제 이런 문제는 그걸로는 다 극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인사 문제에 너무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너무 수비 자세가 되다 보니까 저는 그 역공을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의 최대 난점은 뭐냐? 어려운 점 뭐냐? 국회의 동력을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뭐 부동산 대책이 됐든 뭐 민생 대책이 됐든 뭐 시장 중심의 정책이 됐든지 간에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되면 전부 국회에 들어가서 전부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이런 위험이 저는 제일 큰 리스크다. 이걸 강조를 하시면서 다음 해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들이 이거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좋은 정책이 빛을 못 봅니다. 이렇게 네. 호소를 하고 갔으면은 그 인사 쇄신 문제라든지 지지율 문제가 저는 동시에 다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그 문제를 저는 지적하시지 않은 게 네. 저는 매우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맡고 있는 어려운 점, 지금 국회 권력이 지금 야당에 있다는 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호소를 좀 했어야 되는데 부족했다. 그런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국회 대통령의 일문일답에서는 노사 문제에 관해서 참 많은 그렇습니다. 질문과 네. 답변이 있었어요. 네. 뭐 지금 워낙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도 있었고 지금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법과 원칙을 여전히 계속 지금 대통령께서 강조를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노동법 체계도 좀 바뀌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 말씀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뭐 그전에도 후보 시절에 게임 산업에 하는 현장에 갔더니 뭐 9 to 5 이런 식으로 뭐 하루에 몇 시간 이런 것이 안 맞더라. 자기가 일하는 패턴에 따라서 정말 뭐 한 20시간, 30시간 잠 안 자고 일하다가 며칠씩 그냥 쉬기도 하고 이런 게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더라. 거기에 따라서 현재의 그 말하자면 노동 시간이라고 하는 규제 자체가 과거 산업화 시대에만 탈산업화 시대에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그 부분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유연성을 뭐 가지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소위 뭐 말하자면 우리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세기로 유명한 노조의 저항들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나은 대안들이라든지 물론 말씀도 대화를 통해서 풀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문화가 중요하고 최종적으로는 법과 원칙이다. 이렇게 마지막도 제일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첨언까지 그렇습니다. 해가면서 네. 말씀을 주셨는데 뭐 지당한 말씀이지만 어쨌든 그만큼 기본적으로 이 정부에서 그나마도 제일 잘 그 선임한 장관이 저는 노동부 장관이라고 봅니다. 노동부 장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그래서 한국노총 한국노총에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인식도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말하자면 저항력이 세기로 그칠기로 유명한 우리나라 노조를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설득해 가면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타협안들을 만들고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본인이 그 말하자면 검찰에서 몸담아 왔기 때문에 그런지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 귀에는 결국은 법과 원칙에 기결되는 거. 그게 뭐 어찌 보면 정당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럴수록 조금 더 여러 가지 어떤 그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노동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이 대기업보다는 리스크가 크지만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말하자면 월급 차이를 줄여가야지 그게 유연성이 넓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기업에 대한 그 문제적이 혹은 어떤 정부가 대기업과 그런 그 유연성에 대한 논쟁을 가져갈 수 있느냐. 너무 지나치게 대기업 편으로 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의혹에 그것을 어떻게 불식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하나의 과제가 된다 저는 그게 봅니다. 네.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노사 갈등, 노조의 불법 파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일관되게 이제 법과 원칙을 강조를 하시고 그걸 집행하겠다고 그게 했는데 혼돈되죠. 혼돈. 저는 그 부분이 네. 굉장히 혼동이 돼요. 어떤 차원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근로기준법이나 그 노동 관련 법은 예. 너무 오래되어서 시장의 환경과 맞지 않는 그런 법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현재 근로기준법 네, 관련 법이 그러니까 예, 우리 그 노동시장에 노동법. 유연화하기 위해서는 그 근로기준법 등등 바꿔야 될 부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거를 한쪽으로 강조를 하시면서 그럼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서 한편은 또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게 개념이 이게 혼재가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그 대통령이 법과 원칙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뭐를 떠올리냐 하면 법을 어기고 강성 노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공권력 투입. 공권력 투입이다 이렇게 이식을 한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뉘앙스도 분명히 있었어요. 이번에 그런 뉘앙스로 불법 말씀하신 파업 것 뭐 같아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노동법도 분명히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 법을 고치자가 하면서 한편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게 저는 굉장히 이게 혼돈을 주는 부분이다. 저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바람직한 방법은 우리 노동법이 너무 오래됐고 고쳐야 된다. 고치려면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법을 바꾸는데 우리 여야와 이 국민이 힘을 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한참 하셔놓고서는 법과 원칙에 대해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 듣는 사람들은 그 법은 무슨 법이고 이 법은 무슨 법이냐 네. 이런 혼돈을 줄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방점을 찍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서 이 법과 원칙을 한다는 건 지금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걸 강조 안 하셔도 돼요. 진짜 해야 할 일이 뭔지 저는 그런 면에서는 메시지 전달이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걸 제가 아까부터도 계속 그 네. 국회의 그런 구조적인 결함 이 부분을 좀 호소를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노동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될 하나의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법과 원칙, 현재 법과 원칙 그대로 좀 지켜야 된다는 이런 데서 좀 혼선을 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저는 또 아까 김영주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공권력 투입 전에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든지 분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이중구조 문제를 좀 제대로 짚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나마도 이제 노동 쪽의 참모들은 상당히 가이드를 잘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씀으로 미뤄봤을 때 대통령이 일관 그냥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대화를 해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보면 직고와 하층 간의 관계의 부조리라든지 네. 또 노동계 내부의 양극화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 또 더 나아가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직업군들의 어떤 유연 안정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리 있게 생각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법 개정과 이렇게 노동의 유연 안정성을 강화시키는 법 개정 문제와 그 법을 어겼을 때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정리를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뭐 국회 문제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가장 아쉬운 게 어쨌든 여당이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염치가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야당 탓할 때가 아니다. 여당이 지금 숙대밭인데 무슨 여당과 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안을 냈는데 야당이 안 받았다 그러면 되지만 여당도 지금 뭐 자체적으로 지금 태풍을 치고 있는데 지금 뭐 노동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를 할 그게 없고 비상사태라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하고 싶으면서도 차마 할 수 없었던 게 야, 니네 여당이나 잘해라 이런 얘기가 아마
참 이제 그런 것이 가슴 아픈 부분일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겠네요. 집안도 저렇게 지금 단속이 안 돼 있는데 이 바깥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일을 못 하겠다라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했을 경우, 그건 뒤를 보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게. 미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나가야 할 길이 대통령이 끌고 나가셔야 할 길이 저 앞에 저렇게 있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뒤에서는 지금 시끄럽단 말이야. 당 안에 문제가.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는 일단 묵살을 하고 일단 가시는 게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 그게 시급한 일 같긴 해요. 네. 기왕에 신 교수님께서 야당의 그 국회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좀 여쭤본다면 오늘 대통령께서 세제를 정상화시켰다. 법인세제를 정비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비했다. 정상화시켰다. 과거형으로 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국회에 가서 법이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너무 그렇죠. 성급하게 좀 그런 단정하신 게 게 너무 아닌가. 많죠. 그러니까 비단 뭐 세제 개혁뿐만이 네. 아니고 엊그저께 나온 부동산 시장 주거 안정 대책도 보면 거기 법을 고쳐야 될 게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윤석열 정부가 정말 국민이 박수치는 정부고 가려고 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적어도 정부의 시안, 정부의 안은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국민들은 모르는 국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다 된 줄 아는데 사실은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어 갖고 법이 되어 갖고 실시가 되기까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부분을 부각시켜 줬으면 국민들이 훨씬 더 저는 그 국정 동력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국민들은 이게 다 된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은 게 많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더 주문을 드리고 싶으면 예. 한 것은 대통령께서 늘 나 당의 모습은 잘 모른다. 당은 저는 그게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자세가 좀 우리가 있다. 이만큼 했는데 당이 이렇게 받아두도록 협조를 하겠다. 정무수석을 통해서 당정 정조위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당 뭐 수석 전문위원 이런 분들이 굉장히 핵심 아닙니까? 또 수석 전문위원은 사실은 고급 관료입니다. 공무원들이 와 있는데 여당으로서의 프림을 확보해서 물론 야당이 반대해서 그때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당 얘기는 몰라요. 혹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난 다른 정치인 이런 표현에 대해서도 좀 무책임하게 느껴진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당이 안 받아준다고 얘기하려면 계속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여당 의원들 상임위별로 불러다가 수기를 하고 당정 정책 안을 만드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죠. 근데 이게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왜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사실 한 몸이고 그걸 왜 숨기는지 뭐 옛날에 무슨 공작 정치하는 것도 아닌데 네. 저는 그런 면허도 굉장히 저는 그 워딩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네. 모든 법이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어야만 정부 하고자 하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아무리 구상이 좋아도 국회에서 법을 바꿔주지 않으면 일을 못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도 역시 광복절에 이어서 지금 북한 관련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북한이 핵개발 중단하는 걸 시작을 한다면 뭔가 이 담대한 지원을 하겠다, 정상화 지원을 하겠다, 담대한 구상. 뭔가 좀 진척이 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까? 신 교수님 보시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그동안 뭐 그 대선 하기 전서부터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에 대한 입장에서 저는 뭐 별로 달라진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뭐 한 가지 든다면은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데 미국의 협조를 구해보겠다 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북한이 하겠는가?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그 뭐 순항 미사일을 2발이나 쏜 거를 보면 전혀 그럴 의도가 북한에 대한 없다 북한은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북 문제는 좀 더 진전이 되려고 하면 좀 더 과감한 대책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북한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좀 당장은 우리가 크게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김영주 의원님 뭐 100일 이제 일단 100일을 보내고 또 앞으로 뭐 1700일 남았으니까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 좀 바라는 점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말씀 권하실 만한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후 변화라고 하는 큰 흐름이 온다면
오늘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중요하다. 비 피해가 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하여 그야말로 행정과 혹은 안전이라고 하는 기후변화에 걸맞는 사람을 찾았어야 되지 않느냐. 과연. 근데 판사하시면 그분 뭐 무능하다 유능하다 개인적으로 훌륭하지만 그 자리가 맞는가. 혹은 뭐 여성 장관이 부족하다니까 갑자기 두 사람이 소위 올렸는데 두 사람 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정책과 그게 맞는 인물. 그것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대목이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인사에서 좀 더 신중하게라는 그런 주문을 받아야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그리고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